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연경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직접 뵙게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긴장되는데요. 차분히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표의 타이틀처럼 AWS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EC2의 신규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으로는 EC2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차세대 EC2 시스템인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텔, AMD, 그래비톤 타입의 신규 인스턴스에 대한 소개와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된 신규 인스턴스와 머신러닝에 특화된 신규 인스턴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그래비톤을 도입해서 비용 성능 효율화를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EC2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는데요. EC2는 바로 AWS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서버이고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컴퓨팅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컴퓨팅 규모를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ARM이나 x86, AMD 기반의 이 워크로드 특성에 맞는 아키텍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윈도우, 맥 OS를 지원하고요. 다양한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인스턴스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 600여 개에 가까운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고객분께 많은 선택 옵션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EC2는 처음에는 M1이라는 하나의 인스턴스만 제공하다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범용으로 사용하는 인스턴스와 컴퓨팅에 최적화된 인스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이 메모리에 최적화된 인스턴스, 그리고 기계학습, 훈련 등을 위한 가속화된 컴퓨팅, 이런 인스턴스가 있고요. 스토리지의 성능에 최적화된 이런 인스턴스들이 이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인스턴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지만 이 인스턴스의 이름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시면 이 인스턴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는 첫 번째 글자는 인스턴스 패밀리, 그러니까 인스턴스 타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에 특화된 인스턴스,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특화된 인스턴스, 그리고 M은 범용으로 사용되는 인스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숫자는 인스턴스의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실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글자는 추가 인스턴스에 제공하는 추가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I, A, G 같은 경우에 인텔, AMD, 그래비톤 타입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인스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 다음에 인스턴스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 화면에서의 2X 라지는 8vCPU의 16기가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는 지금 이 각 연도별 수치가 매년 이제 인스턴스 제공되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이트로라는 시스템 도입 이후에 인스턴스 개수와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인스턴스, 클라우드 도입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비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 선택만으로도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가장 쉬운 방법은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성능 면에서 좋습니다. 저도 그 A사의 그 콩나물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 이전 세대, 최신 세대 막 살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최신 세대를 사긴 했지만 EC2 선택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최신 세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EC2에는 다양한 구매 옵션이 있는데요.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온디맨드 옵션과 그리고 1년 또는 3년 이렇게 약정을 걸어서 사용하는 예약 인스턴스, 세이빙 플랜 옵션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온디맨드 대비해서 72%의 요금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예비 용량을 약정하는 스팟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AWS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비용 성능 효율적인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할 수 있을지 AWS의 나이트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이 나이트로 시스템은 이제 차세대 EC2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2017년에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뭐 네트워크 성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스토리지의 성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아키텍처를 크게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에 특화된, 스토리지에 특화된 보안 강화한 이런 것들이 이 가상화 기능을 전용의 그 하드웨어 칩에다 탑재해서 하는 이 나이트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 나이트로 시스템은 주로 그 낮은 대기 시간과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유연하게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 레벨에서의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서 어떤 그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드웨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EC2의 성능 향상이 주요 키워드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나이트로 버전 5의 신규 런치인데요. 이 하이퍼바이저 성능을 높여주는 차세대 칩셋으로서 안나 푸르날 연구소에서 제작한 맞춤형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C7GN이 미리 보기 상태로 출시되어 있고요. 성능 면에서 보자면 DRAM 속도가 50% 향상되고 PCI 대역폭이 2배 증가됐고요. 더 높은 PPS와 대기시간 30%를 단축하고 와트당 성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실제 워크로드에서 그 나이트로 성능을 벤치마크한 것인데요. 동급의 그 CPU 벤더에 비해서 이 나이트로 기반의 이제 인스턴스는 15% 이상 높은 처리량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벤치마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트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나이트로 카드가 있는데요. 이 나이트로 카드는 그 I/O의 부담을 덜어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그 주요 제공되는 카드로는 그 네트워크를 위한 VPC를 위한 카드가 있고요. EBS를 위한 카드, 그리고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위한 카드가 있고 또 나이트로 보안칩이 있습니다. 나이트로 보안칩의 경우 가상화 보안 기능이 전용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오프로드 되어서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는데요. 잠금형 보안 모델이 저희 아마존 직원이나 다른 누군가의 그 관리 액세스를 금지해서 인적 오류라든지 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을 없앱니다. 또한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는 메모리나 CPU 할당을 관리하고 거의 베어메탈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경량의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약 200GBps의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과 같이 이 대규모의 작업량을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에 필요한 그 800GBps 이상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세대 EC2의 네트워크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출시하였는데요. 20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빠른 EBS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고성능의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인스턴스 유형은 C6i, M6i, R6i 그 인스턴스 유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출시한 나이트로 SSD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나이트로 시스템이 I/O의 부담을 덜어서 전반적인 I/O 속도를 높여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개선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나이트로 카드로 스토리지 카드 타입이 이제 EBS를 위한 카드, 그리고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위한 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AWS가 설계한 맞춤형의 대기 시간이 짧은 고성능 SSD는 기존의 I/O의 지연 시간이 60%가 단축되었고요. 보안 측면에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X86 기반의 스토리지 성능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고려해 보신다면 i4i라는 인스턴스가 최적의 이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4i 인스턴스는 고성능의 나이트로 SSD를 탑재해서 컴퓨팅 비용 성능이 기존 i3 이전 세대보다 최대 30% 향상되었고요. 스토리지의 I/O 지연 시간이 약 60%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i4i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ARM 기반의 그래비톤 타입의 스토리지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뭔가 고려해 보신다면 기존에 이제 이미 출시되었던 그래비톤 2세대의 IM4GN 인스턴스와 IS4GN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현재 이제 이 미리 보기 상태라고 이제 출시된 EBS에 최적화된 그래비톤 3세대의 M7G, R7G, C7GN 인스턴스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과 AMD 그래비톤 타입의 신규 인스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프로세서와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AWS와 협업한 인텔 프로세서, 그리고 AMD 프로세서, 그리고 AWS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래비톤 프로세서가 있고요. 또 오늘 내용 다르진 않지만 맥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먼저 인텔은 약 16년 동안 AWS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약 350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아이스 레이크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 출시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기반의 프로세서와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기반의 인스턴스를 출시하였는데요. 먼저 이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기반의 C6IDN, M6IDN, R6IDN 인스턴스의 경우 이전 세대 5세대 인스턴스 대비해서 약 15% 향상된 가격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빠른 네트워크와 20%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들은 대기 시간이 짧은 고속 스토리지에 액세스해야 하는 이런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세대 기반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탑재된 여기서 R7IG 인스턴스를 이제 현재 미리 보기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인스턴스는 고주파 메모리에 최적화된 인스턴스 특성을 갖고 있고 동등한 고주파 인스턴스와 대비해서 20%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인스턴스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AMD의 EPYC 프로세서 기반으로 구동되는 이 AMD 기반의 인스턴스는 그 유사한 X86 기반의 인스턴스 대비해서 10%의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3세대 AMD EPYC 프로세서 기반의 인스턴스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먼저 M6A, R6A 인스턴스의 경우 기존 그 M5A, R5A 인스턴스 대비해서 최대 35%의 향상된 가격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C6A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5A 대비해서 15%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그래비톤은 2018년에 처음 선보였는데요. 이 그래비톤 2세대 프로세서의 경우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의 X86 기반 인스턴스 대비해서 최대 40% 향상된 가격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그래비톤 프로세서가 요구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AWS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EC2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선택권을 고객분들께 제공하고 또 웹서버라든지 AR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가상화 비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기능, 뭐 고가용성이라든지 보안을 제공하고 또 그 가격 대비 적절한 그 성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비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는 그래비톤 3세대 프로세서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그래비톤 3세대 같은 경우에 그래비톤 2세대 대비해서 컴퓨팅 성능이 25%가 향상되었고요. 메모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DDR4 메모리 대비해서 50%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는 DDR5 메모리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성능의 다른 CPU 대비해서 60%의 더 작은 전력을 소비함으로써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시된 그래비톤 3세대 인스턴스의 경우 먼저 정식 출시된 C7G라는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C7G, G가 이제 그래비톤 타입의 인스턴스죠. 그래서 컴퓨팅 집약적이고 최고의 가격 성능을 고객께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 최초로 DDR5 메모리가 이제 탑재되어 있고, 이후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C7G 인스턴스를 이제 도입하셔서 비용 효율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리 보기 상태이긴 하지만 C7GN 인스턴스의 경우 이 N이 이제 네트워크에 특화된 인스턴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래비톤 3세대 나이트로 버전 5 기반으로 이제 신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AI, ML과 같은 워크로드의 이상적인 인스턴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EC2 외에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AI, ML, 어널리틱스, 컴퓨터와 컨테이너 등 AWS에서 제공하는 그 다양한 관련 서비스에서도 그래비톤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래비톤의 가격 대비 성능을 관련 서비스에서도 누리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WS 그래비톤을 고객분들께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면 그래비톤 2세대, 3세대 인스턴스를 사용하심으로써 전반적인 이제 TCO를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 인스턴스 대비 최고 성능을 지원하고 전력 소비가 절감되고요. 특히 이 비용 면에서 봤을 때 동급의 인스턴스 대비해서 최대 20%의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비톤을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최대 40%의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새롭게 출시된 인스턴스와 그리고 머신러닝에서의 그 모델 훈련이라든지 추론에 적합한 신규 인스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등 그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고성능 컴퓨팅 인스턴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HPC를 위한 신규 인스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출시된 HPC 6ID 인스턴스는 지진이라든지 뭐 충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고성능 컴퓨팅에서 처리량이 높은 그 노드 간 통신들을 위해서 EFA라는 Elastic Fabric Adapter가 장착되어서 최대 200기가 bps의 노드 간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HPC 워크로드를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2023년에 내로 출시될 HPC 7G 인스턴스인데요. 이 HPC 7G 인스턴스는 그래비톤 3세대 그리고 나이트로 버전 5 기반으로 구동되는데 고객께서 이제 이것을 도입하신다면 처리 성능이 이제 기존의 그래비톤 2세대 대비 더 좋고 HPC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HPC를 위한 최고의 가격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노드 간 트래픽에 최적화된 200기가 bps의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지원해서 대규모의 HPC 워크로드를 패러럴 클러스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머신러닝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게 됨에 따라서 저비용의 GPU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AWS는 최근 딥러닝 훈련을 위한 전용 트레이닝 칩을 출시하였고요. 분산 추론을 위한 그 인퍼런시아라는 칩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딥러닝 모델 훈련을 위해서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이 트레이닝 기반의 TRN1의 인스턴스의 경우 그 기존의 GPU 기반 인스턴스 대비 최대 50% 저렴한 훈련 비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 딥러닝, 이런 이미지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이미 잘 알려진 뭐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와 통합됩니다. 또한 현재 미리 보기 출시인 이 INF2 인스턴스의 경우 딥러닝 추론을 위해서 이제 인퍼런시아라는 그 가속기가 탑재되어서 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산 추론을 위한 플랫폼이고 이미 잘 알려진 마찬가지로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와 기본 통합됩니다. 이렇게 그 GPU 기반의 기존 인스턴스보다 와트당 성능이 45%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규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좀 여러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보자면 네트워크에 특화된 6세대 인스턴스를 출시하여서 EBS 속도라든지 네트워크 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요. 나이트로 버전 5가 신규 런치되었고 그래비톤 3세대 인스턴스 출시로 해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C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신규 인스턴스가 출시되었고요. 기계학습 추론을 위한 인스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EC2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까지 제가 계속 몇 프로 인스턴스의 성능이 이렇게 향상되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실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삼성전자의 사례로 고객께서 어떻게 그래비톤을 적용해서 기존의 X86 워크로드에서 ARM 기반으로 전환 시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셨고 비용 효율화를 이뤘는지 삼성전자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김현철 프로님이
하고픈 말씀이 아주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박수로 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데브옵스 하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브옵스 올해로 13년 차고요. 지금 회사에서 좀 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부터 AWS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AWS 코리아도 없었고, AWS 닥스도 한글로 된 게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큰 행사도 열고, AWS가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과제는 쿠버네티스와 테라폼을 적용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버리스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라비톤을 적용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EKS 환경에 EC2 모델을 쓰고 있었고, 그 EC2는 x86 기반의 흔히들 쓰는 EC2입니다. 그리고 3개의 리전에 수십 대의 인스턴스가 있었고, 컨테이너는 알파인 리눅스, APM은 데이터독,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자바 8의 스프링 부트, CI/CD는 GitHub, GitAction, 이미지 레파지토리는 AWS ECR. 그래서 사실 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시게 되면 크게 우리가 아주 커먼하게 쓰는 스택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쓰는 환경이 크게 뭐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환경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왜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는 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됨에 따라서 좀 이게 비용 절감이 좀 화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 ARM 기반 프로세서들이 최근에 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뭐 M1, M2 새로운 프로세서가 개발이 됐는데 전부 다 ARM 기반입니다. 그리고 AWS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좀 읽어서 그라비톤을 계속 좀 개선하고 좀 새로운 세대를 계속 출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비톤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저전력 EC2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비 전력이 적다 보니까 그럼에 따라서 가격도 저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탄소 배출을 통해서 ESG 경영에도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성능 향상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랜 기간 이제 데브옵스를 하면서 느낀 거고, 그리고 많은 SA 분들도 하시는 얘기지만 그냥 같은 값이면은 최신 EC2 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들거나 새로운 EC2를 만들 때 기존에 하시던 인스턴스 그대로 쓰지 마시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인스턴스, 새로운 세대의 인스턴스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최신 인스턴스 무조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계치에 다다릅니다. 그 임계치 이상의 비용 절감은 힘듭니다. 이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빈혈이 올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거 몸을 바꿔야겠다. EC2를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에서 영경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EC2는 지금 3개 종류로 크게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텔 계열, 그리고 AMD 계열, 그 AWS에서 자체 개발한 그라비톤 이렇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그라비톤을 저희는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그라비톤을 사용할 때 이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오픈서치라든지 뭐 엘라스틱 캐시, 뭐 오로라 DB 이런 게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EC2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 AWS 콘솔 창에서 클릭 몇 번만 하셔도 되고, 혹은 뭐 테라포 코드에서 한 줄만 바꿔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제 EC2를 실제로 구동을 하고 있고 그 EC2 안에 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나는 EC2를 X86 기반의 EC2를 쓰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라비톤은 ARM 기반 프로세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X86에서 ARM 기반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들의 호환성 체크를 할 거고요. 당연하게도 두 번째로 멀티빌드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커 멀티빌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한 방에 안 됩니다. 트러블 슈팅 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호환성 확인 부분은 이가 어떤 케이스냐면 EC2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 파일을 가지고 설치해서 쓰는 케이스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샘플로 대표적으로 좀 AWS CLI 버전 2를 가지고 왔는데 AWS CLI 버전 2의 경우에는 ARM 기반에서 설치하는 설치 파일과 X86에서 설치하는 설치 파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프로세서를 보고 내가 설치한 설치 파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하나의 설치 파일을 가지고 이 두 개의 프로세서를 모두 호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동으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들은 반드시 호환성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염이나 apt 같이 리눅스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알아서 뭐 호환성에 맞게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 빌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멀티 빌드 하는 부분은 사실 구글에다가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커의 도커 빌드 X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쓸 건데요. 이 도커의 빌드 X를 쓰게 되면 한 번의 빌드로 ARM 기반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X86 기반의 이미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한 번의 빌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 도커브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스탠다드이고요. 한 가지 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QEMU인데요. QEMU는 원래 저희가 빌드를 하게 되면 내가 빌드하는 빌드 머신이 X86이다 라고 하면은 X86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빌드하는 머신이 ARM이다 그러면 ARM64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당연한 건데 그런 현상들을 좀 피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X86 디바이스에서 X86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ARM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한 번에 두 가지 이미지를 다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QEMU를 쓰시면 됩니다. 이 일종의 에뮬레이터이고요. 밑에 이제 예제로 제가 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박스를 보시게 되면 도커 빌드X LS를 쳤을 때 빌드 가능한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제가 이제 ARM 기반의 인스턴스에서 날린 커맨드인데 커맨드를 날린 결과를 보면은 ARM 기반 프로세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ARM 기반의 이미지밖에 빌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두 번째 것을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QEMU 에뮬레이터를 설치하고 난 과정입니다. 그래서 QEMU를 설치하고 나면 ARM 기반 이미지뿐만 아니라 X86 기반의 이미지도 생성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저희가 멀티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조금만 손대시면 됩니다. 구글의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나시면 이렇게 이미지 태그가 하나가 나오는데 ECR에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갔는데 그 밑에 보면 언태그로 돼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X86 이미지고요. 하나는 ARM 기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 태그로 X86도 지원할 수 있고 ARM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정말 쉽게, 막 1-2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분명히 저희가 POC도 하고 스테이징에서도 테스트를 다 했는데, 스테이징에서 나오지 않던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파드들이 있는데,
이 디플로이 밑에 있는 파드의 모든 파드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특정 파드에서 파드가 재시작이 되는 리스타트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시작되는 로그를 보면은 좀 JDK 관련된 로그가 보이고요. 이 현상을 보면은 파드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CPU를 100까지 올라가더니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갑자기 또 그 행이 풀립니다. 이 행이 풀리면서 갑자기 또 정상 동작을 합니다. 트래픽을 받고 정상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알파인 리눅스가 버전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버전 업데이트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JDK, 저희 오픈 JDK를 쓰는데 오픈 JDK의 버전 업도 올려봅니다. 재미난 것은 오픈 JDK 버전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발생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한 4시간에 한 번씩 파드가 재시작되던 게 이제는 한 3, 4일에 한 번씩 재시작이 될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오픈 JDK를 좀 버전업을 하실 때 도커브에 있는 오픈 JDK를 이제 가시게 되면 걔네는 이제 버전을 한번 출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바 17 버전으로 한번 올라온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마이너 버전이 올라가는 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JDK에서 쓰지 않고 알파인 리눅스의 최신 버전을 쓴 다음에 알파인 리눅스에서 APT를 통해서 이제 자바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진행이 됐던 거는 알파인 리눅스와 JDK를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났는데도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알파인 리눅스를 이제 데미안 리눅스로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 옵션에 메모리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수정을 해봤으나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재시작 빈도가 줄어드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깔끔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거 아무래도 JDK 버그로 좀 의심이 돼서 JDK 버그 픽스 좀 내역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 JDK 버그 리포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많이 그 ARM 기반에 관련된 버그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그 리포트, ARM 기반의 버그 리포트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툴로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독에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다가 요 시점에 이제 파드 재시작이 되고요. 원래 파드 재시작이 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면은 이 트래픽이 계속 또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뒤쪽으로. 근데 파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이제 행이 풀리면서 정상 동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은 이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데이터독과도 연관된 문제로 좀 의심이 돼서 데이터독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에이전트들의 버전도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트러블 슈팅하면서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에 쓰고 있는 디펜던시도 다 버전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MySQL 커넥터라든지 스프링 부트의 어떤 버전들, 마이너 버전들도 다 올렸습니다. 의심이 돼서요. 그래서 그런 모든 버전들을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API 응답 속도 개선 효과도 봤습니다. 이 API 서버의 리스판스 타임을 우리가 이전 인스턴스에서의 리스판스 타임과 그라비톤 인스턴스에서의 리스판스 타임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평균적으로 5.6% 정도의 응답 속도 개선이 있었고 최대 48%까지도 응답 속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다만 이것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한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ARM 프로세서가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오히려 암 프로세서가 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각자 POC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스턴스 비용 절감인데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냥 단가표에, AWS 홈페이지에 있는 단가표에 그냥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라비톤이 인텔 계열 인스턴스보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C5와 2X라지 인텔 계열을 쓰고 있었는데 C7G 2X라지 비용을 그냥 단가 기준으로 비용을 비교해보면,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15%가 절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좋은 효과를 얻었고요. 저희는 이제 타 과제에다가 그라비톤 확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드 서비스에도 그라비톤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중에 자바 17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바 17에서나 좀 새로운 트러블슈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이 JDK 버그 리포트에 암 기반 관련된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기반된 인스턴스 프로세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JDK를 최신 버전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